홍상수 감독의 32번째 영화, 2024년도에 최근에 개봉된 수유천을,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운영위원이신 이은지 위원과 둘이서 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먼저 이제 운을 띄려면 이제 영화 줄거리를 말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음, 홍상수 감독의 영화치고 줄거리를 말하기가 가장 쉬운, 음, 뚜렷하게 보이는 아주 흐뭇한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가 그두 종류의 관계, 그러니까 음, 일반 음, 대중하고 그 그러니까 즉석 음식 같은 영화죠. 일반 대중들은 보통 음, 즉석 음식 같은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음, 근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깊이 음미하게 하는 예술 영화, 그죠? 음, 그런 스토리 두 개가 다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영화라는 게 자본이 요구되는 예술 장르니까. 맞아. 그래서 홍상수 감독이 기존에는 고고하게 예술 영화만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 31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그 예술가의 시적 상상력을 버리지 않으면서 지키면서도 어,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미래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의 음,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영화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등장하니까 이 어쩌면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던 선구적인 위치에서 탈근대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굉장히 기뻤습니다. 줄거리를 우선 요약을 하면 일반 대중을 위한 줄거리 시놉시스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걸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음, 성북구 소재 덕성예대 여대 텍스타일 학과 시간 강사 금전임이 제49회 수요 촌국제의 지도 과정에서 1개월 반 지도하던 학생 연출이 7명 중 3명과 따로 만나면서 연습이 중단되는 문제가 생겼고, 여학생들이니까 더 미묘하죠. 음, 10일 남은 시점에서 우파 정권의 블랙리스트로 실직하여 10년 동안 실직해서 이혼을 당한 음, 강릉에서 서점을 하는 외삼촌인 저명 배우 겸 연출가의 지원을 받아 연출을 해서 공연을 끝내고, 물론 야유도 받지만 음, 그 과정에서 학과장 정교수와 삼촌이 연인이 된다, 이런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줄거리가 아주 어떻게 보면 약간 통속 소설 같은, 그런 통속 드라마 같은 줄거리를 요약할 정도로 아주 음, 좋은, 쉬운 그런 스토리가 돼 있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저도, 이, 이 영화 그 구조? 이 영화의 구조랄까요?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화의 스토리가 이제 좀 액자 구조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이제 한 네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첫 번째가 제일 안에 내부에 있는 액자가 총극이고, 그리고 총극 바깥에 있는 게 이제 스캔들 사건. 새 여자 학생들하고 젊은 연출가가 겪었던 스캔들 사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학교 내부와 외부에서 벌어지는 이제 가장 이제 넓은 시점, 그 삼촌이 오면서 벌어지는 그 일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임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그 수유천의 시간. 이렇게 한 네 개 정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이 그 구조가, 어, 사실 여기서 사실 그냥 이렇게 이 네 개의 차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다른 어떤 액자 구조의 소설과 별다를 게 없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저는 거기서 제일 이제 와닿았던 게 그 수유천의 모습이
네 번 계속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찔러 들어가듯이 수유천과 그 전임 배우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이 저는 이제 그 이 액자를 그 시간이 그냥 뭐 총극이 스캔들이 있었고 총극을 연기했고 그 삼촌이 왔고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그거를 여기에서도 그 뭐냐 전임이 계속 이제 그 텍스타일 만들 때 얘기했던 것처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이제 그 영화 전체의 구조에서 봤을 때 그런 수유천의 장면이 한 번씩 끼면서 그 사건이 자꾸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 이 영화를 시간 흐름대로 그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 이 수유천의 제목은 또 왜 수유천이고, 그리고 수유천이 계속 왜 그렇게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하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서, 이거를, 이걸 원래 좀 마지막에 좀 많이 얘기한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 구조만 그냥 언급하고 이제 다른 걸 세세하게 조금씩 얘기해 나가고 싶어서 이 얘기부터 꺼내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했는데 사건이란 단어 있죠. 조금 전에 말한 사건이란 단어. 네. 사건이란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음, 사건은 그 있었던 적이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음, 라는 의미에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음, 한 말이 아니라 픽션의 가장자리라는 랑시에르 책의 번역자인 최의연 씨가 정의를 했는데 랑시에르의 정의겠죠. 근데 음, 있었던 적이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그게 음,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건이 두 종류예요. 틀림없이. 음,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작정하고 만든 드라마 전극 같은 문제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진 거야. 네, 행동자라는 건 에이전트라는 건 윤리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네, 사건이 세 개가 일어나요. 두 개가 아니라 세 음, 개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그 이제 예를 들면 요새는 뭐 정치적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 문제가 제일 그 이슈가 되죠. 음, 하나는 그 연출가가 젊은 연출가가 그 일곱 명의 학생들하고 연출을 하다가 세 명만 따로 만났다. 음, 그게 사건이에요. 그죠? 네, 그래갖고 일곱 명 네 명 남은 아이들이 이제 반발을 해서 그 깨지잖아요. 음,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거. 음, 근데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 연출자인 시연 외삼촌 음, 외삼촌이 블랙리스트로 그 10년 동안 그지? 음, 그 유명한 배우고 연출자인데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존경한다 그러는데 음, 근데 강릉에 서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사건이 맞아요, 아닐 수가 있냐고, 그죠?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와서 그 덕성여대에서 총국을 하면서 총국 내용이 뭐예요? 한국적 내용이잖아. 음, 한국적 현실을 딱 보여주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죠. 거의 좌파적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워진 거예요. 음, 그 여자애들이 몸빼바지가 돼 있고, 그죠? 음, 허름하게 앉아서. 그러니까 여성 비하적인 것좀 약간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사건이 음, 틀림없이 돼요. 그래서 관객들이 옛날 40년 전이랑 마찬가지로 40년처럼 쫓겨나진 않지만 관련된 사람들이 교수들이 쫓겨나진 않았죠. 음, 옛날엔 쫓겨났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야유받고 그다음 총장실에 불려간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야. 음, 또 사건이 있어요. 저 여삼촌하고 정교수하고 음, 둘이 그러니까 이제 김민희가 보기엔 사건이에요. 음, 아, 이혼하지 않았다면 불륜 아니냐 이거지, 그지? 맞아요. 더 웃긴 게 뭐냐면 그거는 그 김민희하고 송혜교 감독 얘기 같잖아요. 음, 그 얘기잖아. 그거 사건이죠. 음, 그것도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 공식 감독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더 큰 음, 사건이란 말이죠. 음, 근데 내가 이 사건들을 줄줄이 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음, 여기 한 덩어리로 그냥 사건이에요. 음.
진짜 중요한 사건은 따로 있어요. 음, 데리다가 말하는 사건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걸 내가 구명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옛날 언어를 써서 데리다가 말을 하는데 사건이란 단어를. 음, 근데 그 사건은 지금 말한 이런 사건하고 달라요. 음,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조금 음. 전에 수유천 얘기했잖아요. 네. 수유천이 흘러가는 그 장면이 세 번인가 나오죠. 그 김민희가 그 수유천 옆에 앉아 있는 음. 장면이 네.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세 번 나오죠. 3번 나오고 한 번은 김민희 없이 그냥 효유천만. 수유천만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수유천만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수유천이 안 보이고 김민희가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음, 수유천은 상례사료로 흘려가요. 음,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간단 말이죠. 음, 조금 전에 말한 1번 사건이에요. 음. 그 조금 전에 뭐 내가 요란스럽게 막 얘기 저기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네. 거기에 휩쓸려 있어요. 음, 근데 그 사건이 1번이라고요. 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갇혀 있는 사건. 음. 근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보이죠. 네. 그 사건이 뭐냐면 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인데 그 사건이 아까 조금 전에 이건 길게 얘기해야 되니까 천천히 얘기했죠. 저 맞아요. 예지그 말대로. 네. 그지만 어쨌든 두 번째 사건이 틀림없이 있단 말이죠. 음, 그 중에 하나가 김민희의 그 예술적 작업이죠. 음, 그게 수요준 장면이 세 번 나올 동안 앞에 세 번 나올 동안 주민을 김민희한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저 로카르도 영화제의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요 영화제에 관한 사진을 들어가 보면 음, 홍상수 감독이 수유천 위에서 카메라 하나 들고 찍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음, 사진이 나와요. 음, 그 사진을 보면요. 그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 것 같은데 음, 수유천 전체를 맨 처음에 찍어요. 음, 김민희 조그맣게 보여요. 맞아요. 근데 주민을 해요. 음, 근데 이 홍상수 감독은 클로즈업을 안 하니까 주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강조죠. 맞아, 맞아. 근데 그 주민을 김민희한테 해요. 음, 근데 맨 처음에 난 그게 뭐 하는지 몰랐어요. 음, 주인 김민희가 뭐 하는지. 음, 알고 봤더니 그 수유촌에서 뭔가 스케치하는 거예요. 맞아요. 스케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수유촌을 보고 그리질 않아요. 음, 수유촌 옆에 그려요. 음, 수유촌 안 보고 그린단 말이죠. 음, 그다음에 나중에 삼촌하고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데 삼촌하고 둘이 대화하다가 삼촌이 그 스케치북을 보고 조그만 걸 보고 스케치 음. 아니야 그죠? 너무 작아요. 노트야 그냥 맞아. 그걸 보고 삼촌이 궁금해해요. 근데 그림을 안 보여줘.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뭘 그런지 안 보여주는데 삼촌이 뭐지 그, 그 수채화 네. 물감통을 팔레트? 팔레트 음, 수채화 물감통 같아요. 근데 네. 그걸 열어보는데 칼라드 몇 개 없어요. 애게 맞아요. 이런 밖에 없냐고 사로 사진 음, 되니까 이게 편하다 그래요. 음, 김민희는 거기 가서 정확하게 스케치한 게 아니에요. 그 말하자면 음, 수채화를 그린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러는 수유촌을 그린 게 아니라고. 음, 그 작업처럼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는 수유촌을 그린 거라고. 음, 그러면 수유촌 옆에서 그리는데 수유촌을 그리는 건 아니죠. 맞아요. 이게 똑같아요. 아까 사건도 우리가 본 되게 많은 사건들 있죠. 네. 드라마 전국처럼 보이는 우리가 얘기하기 좋은 사건들. 음, 말하기 좋잖아요. 뭐 불륜이고 뭐 연출이 뭐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깨지고 뭐 그죠? 얼마나 맞아요. 시끄러워. 음, 그러니까 사건이 틀리면 블랙리스트 그 굉장한 사건이죠. 우리 다 음, 알아요. 딱 눈치만 채도 봐서 다 아는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아는 그런 사건이죠. 음, 블랙리스트 이름 말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말할 필요도 없는 맞아요. 정도로 유명한 거야. 음, 일부러 말하는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알죠. 뭐 이런 거란 음, 말이에요. 음,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건을 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거죠. 음, 그런데 사실은 홍상수 감독이 말하는 건 딴 사건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천천히 음미하는 깊이 있는 예술 영화라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이은지 위원이 말한 그 액자 구조라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음, 겉에 있는 뭔가가 표면에 뭔가 있는데 음, 사실은 속 안에 뭐가 다른 게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알짜배기는 안에 있다. 맞아요. 예술의 당위적 이론이라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주 고전적인 이론인데 중요한 게 있는데 너무 쓴 거니까 그 당위점을 단 걸 달달하게. 달아서 달달하게 해갖고 홀딱 먹게 한다. 그러니까 음, 이 영화 감독이 홍상수 음, 감독이 그 당위적 이론을 약간 이용한 것 같은 느낌? 음.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두 가지로 저도 나눴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표현한 용어는, 어, 그러니까, 이걸, 서사의 주인이 인간인 서사가 있고, 그리고 서사 자체가 주인이 되는 이야기가 따로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덩어리 사건이 저는 그, 서사의 주인이 인간이어서 이 서사는 이데올로기에 해당하는 서사인 거죠. 원래 만들어진 하나의 큰 거대 서사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온 이 근대 인간의 서사. 그게 이제 풍속적이고, 어, 일반 대중을 위한 시놉시스 그 부분에 해당한다면 이제 서사가 주인인 곳에서는 어, 그 전님이 막 이제 예술을 하는 장면이라던가 또 나중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본 부분도 또 신비 체험을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어, 드러난다고 생각했고 또 그 낙엽을 들고 춤을 추는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씩 그 대중적인 그런 시놉시스와 그 스캔들 세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던 그것과 벗어나는 또 다른 서사가 있다. 그거를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참, 그런 식의,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읽을 수 있게 좀 정리를 잘 된 영화라고 또 판단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홍상수 감독도 그걸 충분히 좀 알고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번에 그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인터뷰한 거에서도 보면은, 거기서 이제 홍상수 감독이 어, 그 전체 영상을 다 보고 왔는데, 거기서 그, 그 질문자가, 어, 이런 playing with expectations를 한다. 그러니까 기대가 있는데 그걸 다 가지고 노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받는 인상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데, 근데 항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일이 끝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이게 의식적인 결정인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근데 홍상수 감독이 답하기를 자기는 처음부터 어, 구체적으로 concrete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고정관념의 구역이 있고 또 논 스테레오타입이라는 어, 음, 어, 고정관념이 아닌 영역이 있는데 거기를 한 사람이 통과하면서 어, 말이 되게 할 수 있나 그런 걸 보게 된다. 그런 게 멋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관객이 그러니까 명확한 이해를 갖길 원하지 않고 좀 자기를 좀 자극하는 감각을 계속 느끼길 원한다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제가 얘기한 그 서사의 주인이 인간이냐, 서사가 주인이냐, 이렇게 나눈 것처럼 이 스테레오타입의 좀 고정관념의 이야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거를 자기가 거기서 인물이 거기에 딱 실제로 이 영화 작업하는 방식도 그렇잖아요. 이 대사를 아침에 주고, 그거를 읽은 배우들이 그걸 한 자리에 처음 맞춘 내용을
바로 찍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갑자기 그 배우들이 그 영화로 들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연출이 되나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찍는데 그런 자극들을 관객은 느끼게 되고 이런 거가 사실 그동안의 영화에서보다 훨씬 좀 잘 정리돼서 그 좀만 더 이렇게 이제 예술적인 그런 상상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좀 공부하기 쉽게랄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좀 저는 되게 좀 예술적인 그런 좀 직업이나 뭐 그런 공부하는 방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한테 너무 좋은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얘기하고 사람 아닌 것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근대인, 맞아요. 근대인이랑 근대인, 근대 세계를 표현하는 것. 네. 우리가 사람 그러면 다 근대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음, 사람인 것을 얘기했고 사람 아닌 것은 근대인을 초월한 걸 포괄한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홍상무 감독이요 이번 영화를 만들고 이 로카르나 영화제에서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가 나왔는데 홍상무 감독은 그렇게 인터뷰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 거 잘 안 하는 신비주의적인 약간 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아주 길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해요. 음, 그 이유는 뭐냐면 홍상수 감독의 의도를 좀 생각해 보면 음, 홍상수 감독이요 이런 논란이 있을 줄 예상한 거예요. 무슨 음, 소리냐면 이렇게 드라마를 딱 만들어 놓으면 사건이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무슨 얘기하냐면 서사가 뚜렷해진단 말이죠. 음,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음, 그럼 무슨 오해에 부딪히게 되냐면 이건 홍상수 감독이 자청해서 함정으로 들어간 건데 음, 의도가 분명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의도 뭐 주제 뭐 이런 얘기 무지하게 질문받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을 받을 거라고 아예 예상을 한 거예요. 그 음, 홍상수 감독 인터뷰 있죠.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딱 이렇게 말해요. 의도가 분명하면 모든 게 죽은 것이다. 맞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 그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음, 그 서구의 뛰어난 작가 그 교수들도 저 그 감독들이 거기다 거기 초대받은 감독들이에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 영화 전문가들이죠. 음, 그러니까 또 의도나 메시지가 뭐냐고 자꾸 질문을 받아요. 음, 근데 뭐라 그러냐면 배우의 발화에 의도나 메시지가 없다. 삶은 음, 그런 식이 아니므로 음, 위대한 철학이나 이해는 내 삶이나 어느 누구의 삶에서도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그, 그, 이 스테레오 타입을 사용하면 음, 전형적인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전형적인 형태. 음, 그러면 즉시 논 스테레오 타입을 사용해서 믹스한다. 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근대적인 사고로 볼 때 판단이 되는 사람이 있죠. 네, 그 스테레오 타입이잖아요. 네. 그걸 즉시 아니라는 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게 뭐냐면 음, 그 삼촌이에요. 오이 먹을래? 삼촌이에요. 삼촌은 그 블랙리스트로 10년이나 박해받은 순교자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음, 스테레오타입이죠. 음, 근대 이념을 존경하게 되잖아요. 좌파 이론. 음, 그래서 삼촌이 바로 불륜을 해요. 불륜 음, 같은 연애를 해요. 음, 그리고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라고 삼촌이 얘기한단 말이죠. 맞아요. 스테re오타입을 즉시 논스테레오타입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음, 그 위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나는 처음부터 뭔가 내 영화는 구체적인 것으로 시작한다. 음, 라고 얘기하고 음, 의미는 만들 수 없지만 음, 뭔가 느끼는 것이다. 음,
그리고 I think that's nice.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음, 그리고 분명한 이해가 없지만 그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자꾸 얘기해줘요. 음, 그다음에 관객을 자극하는 것, 음, 스티뮬레이트라고 그래요. 음, 스티뮬레이트는 자극이 아니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음, 나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음, 그 메시지 주제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촬영하는 내용까지 설명해줘요. 3년 어쩌고 그러고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음, 그 얘기가 전부예요. 거의 이 음, 인터뷰에. 음, 그거 하려고 인터뷰한 거예요. 음, 인터뷰 포문을 어떻게 하냐면요. 사랑의 정의는 모르겠다. 음, 신비로운 것, 고귀한 것을 정의하려는 건 쓸데없는 일이다. 음, 자유롭게 느끼면 즉시 뭔가 옳은 걸 인식하게 된다. 음, 이런 귀중한 개념을 개념화하거나 음, 그걸 강요하는 방식을 믿지 않는다. 음, 그것보다 더 깊다. 그리고 뭐라고 강조하냐면 나는 단어들, 개념들, 스테레오타입, 비겁함, 중간에서 멈추는 것과 싸운다. 범위는 뚜렷하게 없지만 행운, 긍정적 에너지, 빛을 가진 것이다. 정말로 열심히 설명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메시지처럼 좋게 만들었으니까 음, 그거를 조윤희 배우가요 아주 결정적으로 지지해요. 뭐라고 음, 지지하냐면 그 자기가 옛날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한테 선택받은 이유를 거기서 딱 밝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클로즈업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클로즈업을 하면 자기가 클로즈업하니까 잘 보여야지 고 의식하게 되지 않냐 이거지. 음, 지금은 NG래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클로즈업을 안 하고 컷이 없으니까 의식을 안 한다는 거지. 음, 그래서 이야기에만 집중하면서 하고 연기하고 서로에게만 집중하면서 연기한다 그랬어요. 음, 그게 적극적인 지원이죠. 그죠? 음,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의 서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던 그런 서사 뭐 담론은 아닌 거죠. 맞아요.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지금까지 서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나니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니까 이 탈근대 음, 서사를 영화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난 너무 좋아하는. 음, 맞아요. 그래서 계속 송상도 감독이 얘기하는 게 그 What is given 주어진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 부분이 탈근대 서사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용어, 약간 정리 용어 같은 느낌이 있어요. What is given이라는 게. 그래서 음, 특히 이제 이 영화에서 제일 그런 주어진 것처럼 나오는 것들은, 어, 이 수유천이나 뭐, 이 자연의 모습, 그런 낙엽이 있는 나무나 뭐 이런 모습도 물론인데, 근데 그런 그 자연처럼 주어진 것, 그때그때 홍상수 감독이 가서 로케이션을 찾아서 찍는 그럴 때 주어진 것이나 아니면 뭐 이제 자기가 개입하지 않는 그 배우들의 그런 대사와 그 어조 그런 것들도 다 주어진 것일 텐데, 영화에. 근데 거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전임을 연기한 김민희 배우의 존재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어, 음, 이, 그, 부, 그, 거, 그, 잠깐만요. 그거 전에 그 주어진 것에 대해 대답을 먼저 할게요. 네. 굉장히 길어. 그 두 번째 얘기하면 이거 완전히 뭐 한 시간짜리 답답 대답을 한 시간짜리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음, 얘기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 주어진 것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 시내 20일에 음, 그 이유빈이라는 분이 이 인터뷰를 정리한 게 9월 19일자 맞아요. 주어진 것, 구체성, 수유천 홍상수 감독에게 듣는 작업 방식.
음, 글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음, 그 정리한 것의 맨 마지막 그 정리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음, 그렇다면 구체적인 것들을 모아놓은 수유천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음, 라는 게 길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음, 난 주제나 메시지로 시작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용납하는 주인공이 학교에 갔다 집에 돌아오는 구체적인 길 같은 것이다. 음, 패스라고 그랬어요. 음, 더하여 다른 캐릭터들의 성질, 어떤 장소, 그날 하늘이 허락한 날씨가 있다. 이 세 개의 요소가 내가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내가 내게 허용하는 주어진 것이다. 굉장히 이상한 방식이다. 하지만 당신의 의도가 너무 명확할수록 모든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반면에 당신이 어떠한 의도나 목표나 메시지나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아마 당신이 혼란스럽고 길을 잃었으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난 괜찮다.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음, 굉장한 이상한 방식인데 난 괜찮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이렇게 이 영화를 읽는 사람들이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설명을 음, 좀 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어진 것, what is given, 주어진 것으로 그대로 찍는다는 거는 다큐멘터리 아니에요? 좀, 이 다큐멘터리하고 다른 방식이란 말이죠. 이건 틀림없이 극영화잖아요. 이번 음, 거는 음, 드라마란 말이죠. 그럼 다큐멘터리하고 드라마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냐? 라는 음, 질문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그럼 드라마는 뭐냐? 라는 질문이 생겨요. 음, 생각보다 복잡한 얘기인데 홍상수 감독이요 수준이 세계적이에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상이라고 영화 음, 사상이라고요. 음,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음, 그거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들레즈가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 그 영화에 관한 그 시네마 1, 2라는 책을 썼는데 음, 거기서 구로사와 아키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셰익스피어의 방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해요. 음, 셰익스피어의 공식이 뭐냐면 SA 공식이에요. 음, SA가 뭐냐면 시츄에이션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음, 시츄에이션 상황이 다 보여주고 그지? 그다음에 액션이 등장해요. 음, 그러니까 이 시츄에이션 액션은 셰익스피어에서 특히 많이 들어 햄릿을 예를 들면 4장까지요. 5장으로 돼 있는 햄릿에서 4장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음, 5장에서 갑자기 어, 피비린내가 나죠. 맞아요. 관련 인사들 다 죽어버려요. 네. 액션이죠. 음, 구로사와키라도 비슷해요. 시츄에이션 액션이 왜 등장을 하냐면 시츄에이션이 복잡해서 그래요. 음, 시츄에이션 설명을 길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셰익스피어가 구로사와하고 내가 어디선가 구로사와 아키라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셰익스피어는요 근대 시작할 때 사람이에요. 르네상스의 아버지거든요. 셰익스피어가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니까 근대가 어떻게 사는가가 궁금하잖아요. 그 틀을 만든 사람이 셰익스피어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족 개념, 연애, 사랑 개념, 음, 권력 개념, 부부 관계 이런 것들이 셰익스피어의 연극에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중세하고 다른 개념으로 어떤 거다, 그치? 맞아요. 리왕은 뭐예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잖아. 음, 그 기본 틀이라니까. 지금 음, 우리가 살고 있는 기본 틀이에요. 음, 오세훈은 둘이 의심하는 거, 그거 부부 관계잖아, 그죠? 음, 로미오 줄리엣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 연인 관계잖아. 그 모델이라고 근대의 모델. 세상에 그냥 음, 그게 아니었거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됐던 거죠. 중세에서 근대로. 사와키라는 어떠냐?
구르사키라는 근대에서 탈근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지? 음, 그걸 찾아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죠. 맞아요. 지금은 여기서 이 영화사 속에서, 영화사라는 흐름 속에서 내가 셰익스피어를 말했고, 근대에서 중세, 중세에서 근대, 음, 그다음에 근대에서 탈근대로 넘어가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음, 여러 사람 있죠. 있지만 구로사와 아키라가 그런 모델을 따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음, 홍상수는 어디 있느냐? 구로사와 아키라 다음 세대 같아요. 음, 그래서 구로사와 아키라의 시츄에이션, 그다음에 셰익스피어의 시츄에이션은요, 인위적이에요. 음, 왜냐하면 이런 시츄에이션이 세상에 오고 있어 이런 거죠. 맞아요. 근대라는 건 인간이 만든 세상이니까 셰익스피어는 당연히 인위적이죠. 음, 프로사와도 약간 그런 면이 있단 말이죠. 어떤 세트를 만들어 놓고 그 음, 세트의 음, 줄거리 속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음, 홍상수의 대단한 점, 난 위대하다는 단어까지 쓰고 싶은데 음, 그냥 지금 현실을 봐요. 다큐처럼. 음, 센스예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A죠. 이게 더 중요해요. 구로사와 아키라보다. 음, 구로사와 아키라가 서양 영화나 서양 사상에 영향을 준 것보다 나는 홍상수 감독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다큐처럼 보여줘요. 음, 이게 뭐라고 보냐? 그게 S라고 보는 거죠. 음, 거기에 어떻게 행동할 거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완전 전공법이죠. 음, 인술로 도망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볼래 하고 틀을 짜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음, S를 상황을 그냥 현실을 그냥 그거 영화로 찍긴 했는데 그냥 거의 현실이죠. 음, 그래서 블랙리스트 사건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수혜제 총국도 나오고 그 거기 나오는 그 장어집이나 서점은 진짜 천국에 가면 있거든요. 그 음, 사람 그렇게 찍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바로 사는 현실. 음, 다큐멘트 배우가 그 현실을 설명하는데 길게 길게 전부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배우가 서서 요약을 해서 보여주긴 하지만 큐 같은 현실이란 말이죠. 음, 거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새로운 사건, 그지? 음, 어떻게 새로운 사건을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죠. 음, 팔근대 시대의 사건을 어떻게 거기서 찾아내느냐 음, 그런 걸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게 설득력이 있다는 거고 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메시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음, 홍성호가 아니라고 계속 손사래를 치는데 음, 질문은 계속해서 이 주치의 질문을 해요. 음, 너무 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걸 좀 설명을 해달라. 음, 그게 홍성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 미치겠다 그 소리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그게 대단한 영화다. 음, 어.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김민희가 표현했으니까 그걸 또 성공적으로 표현했죠. 음, 그래서 이어서 아마 김민희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맞아요. 앞에 요게 되게 중요해서 주어진 것, 맞아요. 그지? 맞아요. 주어진 것, what is 기분? 음, 다시 말해서 S인데 음, S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나 구로사와끼리는 what is made예요. 시츄에이션이. 근데 홍상에서는 what is 기분이거든요. 음, 이게 그냥 음, 배우가 가는 길, 그지? 패스를 보여주고 당연히 그 길 가니까 학교 가는 것 같은 길, 집에 가는 길 같은 거. 음, 이 가는 길이에요, 그지? 맞아. 연출이 이 김민희한테 왔다가 저 금전님한테 왔다가 나가세요 그럴 때 나가는 뒷모습까지 보여주잖아요. 음, 일부러 보여주는 거야. 길. 음, 그런 패스를 자연스러운 패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음, 거기다 날씨하고 다른 배우들하고 반응이 있을 거냐 그러면 그치? 맞아요. 그 진짜 기분이거든요. 그 어디서 음, 기분? 음, 거기서 우리한테 되게 큰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상황 속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할래? 음, 어떤 액션을 할래?
남 얘기가 아닌 거죠, 더 이상. 음, 홍콩 사람들의 임팩트가 무지무지하게 크단 말이죠. 음, 자기 일생 영화를 찍는데 왜 영화를 본 다음에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음, 임팩트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이상하게. 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큰 거예요. 음, 예, 음. 그래서 저, 뭐지? 이민이 아, 김민희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같이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좀 더 통속적인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이제 총극을 하고 뒤풀이를 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어, 이제 자기의 과거를 이제 갑자기 먼 과거, 이제 듣고 있던 한 학생이 먼 과거의 일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옛날 일을 갑자기 얘기하면서 이 삼촌이 이제 자기도 뭐큰 상처를 자기 연인이 그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는데 그 분한테 큰 상처를 줬었고 막 이런 과거의 고백을 막 하면서 이제 그 좀 분위기를 잡다가 그게 더 진지해지도록 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나온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할 때 근데 그 꿈 얘기에서 나오는 말 중에 이제 꿈이 뭐냐고 물으면서 시로 한번 대답해 보자 이랬을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때 그게 단어가 완전, 진짜, 정말, 그냥, 그리고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꿈이 뭐냐고 물을 때 보통 저희가 근대인으로서 물어져 왔던 꿈은 직업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어렸을 때. 그러면서 커왔는데, 이번에 이제 꿈이 뭐냐고 그 시연이 물었을 때 학생들은 그런 직업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서 묻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근데 그게 마치 진짜 어떤 꿈속 환상의 얘기인 것처럼 뭔가 이거는 지금 내가 있는 현실보다 좀 더 나은 뭔가 완전하고 좀 더 진짜 같고 정말 사람인 것 같고, 심지어 또 어떤 이제 좀 더 그, 어, 강조되는 한 학생은 나는 그냥 사람이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아직은 근대 제도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학생이 그냥 사람이 되고 싶다 한 배경에는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회의감 이런 게 들어 있었어요. 그 부모가 이제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그 학생이 얘기할 정도로 그런 회의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이 근대 제도가 갖고 있는 근대 가족 제도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회의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제도적 현실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그 회의감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거랑 굉장히 대비되게 그 신비 체험에 대해서 이제 삼촌이랑 그 정 교수랑 전임이랑 이렇게 셋이서 와인을 마시는 술자리를 갖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이제 거기서 김민희 아니 그 전임에게 정 교수가 너 그때 그 신비 체험 재밌는 얘기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물었지만 전임한테 그게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경험이었던 그런 경험이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가장,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학생들을 꿈 얘기하고 다르게, 어, 이제 대비됐던 모습은, 그, 이 신비 체험을 경험하고 나서 의심이 싹 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의심이 싹 사라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왜 그랬냐 했을 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어, 저희 이, 학교에서 원래 전임은 자기가, 다니던 그 공대 학교가 있었는데, 근데 그 공대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 힘든 표현이 이제 3일 내내 눈에서 피가 나왔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될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세 번째 날에도 붕대를 끼고 있었는데 파란 하늘이 갑자기 보였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맑은 파란 하늘이 보였고 구름도 좀 낀 것 같았고 그런 낀 것 같았고라기보단 아주 확실하게 구름이 꼈다고 정말로 그걸 내가 진짜 봤다고 얘기한 확신이 있는 어조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그런 그거를 파란 하늘을 보고 나서 그 피가, 눈에서 나오던 피가 멈췄고, 그날 바로 당장 그 공대 학교로 가서 학교 그만두고 왔다, 신청하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나는 의심이 싹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됐다. 특히 정 교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나중에 눈물까지 막 그 자리에서 흘렸죠. 그래서 근데 이때 나오는 이 의심은 저는 그 학교에서 그때 아마 많이 고통스러웠을 텐데, 이 사람이 이 전임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가 너무 이제 엄청난 변화였던 거죠. 그 표현을 이제 저는 그동안 저희가 학습했던 그 고통받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든 학교를 다니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피가 나오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고통을 계속 받아왔을 텐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집착을 멈춘 거예요. 그 멈춤이 얼마나 강렬하게 그 파란 하늘로 다가오려면 이 멈춤이라는 것이 집착을 멈춘다는 게 그 굉장히 이 내면을 완전히 이 피가 나오는 눈에서 파란 하늘로 바뀌는 극적인 그런 대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변화인데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의심이 싹 사라졌다. 이 의심은 그냥 단순히 내가 가려던 그 직업의 길이 아니라 아까 학생들이 얘기했던 그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내 삶의 이 삶의 의미? 고통받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사실 저는 이제 그거 좀 갑자기 딴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그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평상심 유지하는 거, 평상심 시도라는 그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의심이라는 단어에 좀 많이 꽂혀서 다른 부분도 같이 읽으려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조금 전에 얘기한 그거 굉장히 거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내 생각에는 삶의 의미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맞아요. 하는 거고 예술 장르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는 것은 네, 의미를 찾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이 의미가 근데 이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음, 아까 시놉시스에 요약된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음,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더 높거나 더 깊은 차원에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그 일반 대중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영화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그 음, 지점이고, 그지?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가 직접 전달되기는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그죠? 그 네, 메시지나 주제 이렇게 질문하지만 그렇게 요약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요. 이게 예를 들면 그 드라마적인 극적인 연출이 있죠. 음, 그 대립의 음, 긴장감. 그러니까 특히 그 연출자 하성국이 연출한 그 청년 연출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거기서 음, 일부러 그 금전임을 기다려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금전임이 출입증 놓고 가세요. 맞아, 내놓으세요. 아니면 놓고 가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로의 대립, 컨프런테이션이 있어요. 맞아. 대립의 긴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립의 긴장감은요,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하고 만났던 3인, 세 사람 중, 세 사람이 나중에 그 수지가 안 보여요. 불러서 갔는데 오랫동안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추적하러 가죠. 범인 추적. 음, 서스펜스가 있는 아주 근대 서사예요. 그게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그때 긴장감이 있어. 오해를 했어요. 홍상수 감독이 카메라를 드디어 그 내일에다 올려놓고 끌었나? 근데 다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음, 주민을 그렇게 동작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착각한 거였어요. 카메라는 그냥 주민만 한 건데 그 정도로 대단한 어떤 사건을 만들었어요. 음, 근대적인. 그런데 그리고 또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그 이 사건이요. 송상수 감독의 사적인 사건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권혜 둘이 현실 부부죠. 권혜하고 네, 조연희하고 그이 외삼촌하고 정 교수가 근데 연인 관계를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조성을 해요. 음, 이게 이제 10년 별거로 이혼이 성립한다는 간접 주장을 하죠. 음, 그래서 체크해 봤는데 홍상수와 김민희하고 만난 지가 10년쯤 돼 가나 봐요. 음, 자기 얘기죠. 그러니까 맞아. 불륜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오랫동안 안 만났으니까 자연히 이혼이 성립하는 거니까 불륜이 더 이상 아니죠. 음, 그 개인적인 그 언론의 소란스러운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그지? 맞아. 자기 사적인 얘기를 끄집어내 갖고 음, 그 굉장한 그 사건이죠. 그것도 그죠? 음, 사건이란 사건이죠. 그 음. 호사가들이 되게 요새 그 홍상수 감독 영화만 나오면 그쪽 분야에 대한 기사가 더 많죠. 영화 내용보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맞아요. 건데 이 내용은 분석을 진짜. 안 하고 맞아요. 지금 내가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네. 정도로 많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치적 블랙리스트 배우 사례인데 그게 좌파를 옹호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음, 뭐냐면 전근대와 근대의 편협한 사고로 지식인 사회가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고발하는 정치적 발언이기는 한데 사실은 그건 누구 얘기냐면 뒤집어 말하면 이것도 사적인 거예요. 홍상수 감독이 여론 재판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잖아요. 음, 음, 이것도 사건이란 말이죠. 음, 자기 삶 자체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지? 영화 음, 같은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영화에 이용한 거예요. 음, 그러면 홍상수 감독이 그 사건을 얘기하려고 이 영화를 찍었느냐? 음, 그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음, 다른 서사가 있고 다른 사건이 있어요. 음, 그거를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총격이 끝난 다음에 네 명의 학생들이 술자석에서 꿈이 뭐냐고 그럴 때 솔직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음,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음, 힘들더라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겠습니다. 상처받지만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음, 공격하진 않지만 인간으로서의 자존을 지키겠다는 고백. 음,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홍상수 감독의 개인적인 자전적인 어떤 발화인 것 같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영화 속에서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릴 듯이, 음, 그지? 음, 이 말할 때 주요한 점은 자기 발언에 의심하지 않아요. 음, 그리고 자기 발언에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 완성판이 어디냐? 영화의 시간에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김민희의 조금 전에 말한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음, 김민희의 고백에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김민희가 시작이에요. 음, 음, 신비체험을 얘기했지만 신비체험을 얘기한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까지 가는 그죠?
그런 경험이어야 된다. 음, 근데 학생들도 그런 경험에서 얘기하는 것 같죠. 그지? 맞아요. 중간에 내가 얘기하는 맨날 얘기하는 육체, 정신, 감정, 정동, 영성 이렇게 네 차원 중에서 영성의 차원이 아니면 그런 발언이 나오지가 없잖아요. 네. 그 영성의 차원의 발언이라는 거를 명확히 말하는데 그게 신비 체험인 거죠. 음, 100% 영성의 차원의 발언이라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눈에 눈물이 이유 없이 났고 음, 흰물이 그다음에 음, 나중에 그게 순간적으로 없어졌고 음, 파란 하늘은 의심이 없어졌다는 증거고 음, 그렇죠? 네. 음. 근데 재미로 재미있게 하는 일화가 아니고 진심이라는 얘기를 거꾸로 재미있는 사건이야라는 날로 반어법으로 강조한 거죠. 음, 이 영화의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 영화 시간이 거꾸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화의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게 김민희의 그 영화 작품도 거꾸로 시간이 거꾸로 가서 의미가 되잖아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화 시간도 거꾸로 가면서 음, 그 신비 체험을 잊을 수가 없지. 그때는 그래 그러지만 영화 끝난 다음에 그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음. 생각 안 할 수 없냐? 김민희의 마지막 연기가 끝내줬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주제라는 거를 틀림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주제란 말, 저 홍상수 감독은 싫어하시겠지만 음, 일반인들로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을 쓴 건데, 음, 그게 이제 근대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면에서 주제가 아니죠. 음, 음, 그, 어, 이 마지막 장면하고 관련해서 음, 이제 어떤 기사 하나를 인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음, 왜냐면 그게 좀, 어, 이, 좀, 이 근대적이지 않은 이 서사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같이 읽으면서 더 얘기를 붙이자면, 이제, 그, 시내 21 이유빈 기자의 자연, 정물, 전임, 홍삼수 영화 속 딘민이의 의미라는 기사에서 이제 이제 그 2층에 대한 얘기를 해요. 더 여러 가지 영화에서 이제 막 2층의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장면을 좀 연결시키는 기사의 내용이었는데, 읽어보면, 전님은 외삼촌 시연에게 반복하여 묻는다. 은열의 집 2층에서 함께 잤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 도망친 여자에서도 김민희는 각각 지인 집의 2층에 무엇이 있는지를 궁금해했으나 끝내 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애매모호한 틈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엔 시연이 정말 그날엔 잔 적이 없다고, 대신 다른 날 함께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고백을 들은 전임은 돌연 장어집 아래에 있는 어느 계곡가로 혼자 산책을 나선다. 그렇게 호련히 산책을 떠난 전임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계곡가로 떠난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힘찬 부름이 있고 나서야 얕은 냇가에 있는 계단 위에 2층에서 웃으며 뒤뚱뒤뚱 그러나 빠르게 내려온다. 그러고서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한다. 이 내용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 같은 기사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 2층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끝내 숨기려 했던 그 2층의 공간에 아무것도 없었음을 들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2층의 존재?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2층이 나오더라도 그 위에 진짜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그 그 정교수의 집에 들렸을 때 2층에 삼촌과 정교수는 올라가 있지만 전임은 올라가지 않고 그냥 1층에만 머물러요. 그러니까 그 2층의 존재에 대해서 좀 저는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 어, 바깥에, 그러니까, 어, 근대 서사에서는 이 이야기와 현실이 항상 이분돼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 저희가 사는 시대는 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근대 인간의 시대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그런 현실과 현실에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은 언제든 배제되어 왔던 게 저희 근대 시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근대 시대의 문화에서는 그러면 이, 어, 내가 그럼 그 근대 시대의 문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으면 그러면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그 바깥에 그럼 나를 숨쉬게 해줄 또 다른 공간은 없나 이런 질문을 갖게 될 정도로 되게 힘든 그 외길을 꼭 따라가야만 되는 그런 문화인데,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아무 데도 없어 보이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 2층의 존재처럼 그냥 별개의 세상을 따로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이 이분법의 구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이제 이 현실, 우리가 지금 외길만 가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직선적인 서사를 갖고 있는 근대 서사, 거대 서사에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지만, 근데 그거에 벗어나서 이 탈근대 시대의 서사, 다른 이 근대 시대를 벗어난 서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우리는 그 이, 이 1층, 우리는 원래 1층에 발 붙이고 사는 땅바닥에 발을 디디고 사는 존재들인데 그렇다고 하늘을 날아서 어떻게 살 수는 뭐 새가 돼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2층의 존재가 약간 그런 의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어, 내가 이 현실과 이야기를 이분법해서 현실을 벗어나려고 어떤 별개의 이야기 세상으로 도망간다던가 이런 세상은, 그런 거에 불가능하다. 사실 2층에 그래서 그런데 사실 진짜 가봤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이 그걸 꼭 가보지 않아도 우리 내면에서 그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의심을 버릴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야 이런 그, 그 전임의 마지막 대사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떤 좀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또 중간에 그 자기 작업에 대해서, 테피리스트 작업에 대해서 전임이 얘기할 때 실물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 길을 엇갈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현실과 실물에서 벗어난 완전히 다른 얘기? 그런 2층의 공간 같은 얘기를 좀 그런 거가 있을 거라는 의심을 좀 버려야 그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게 이 탈근대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그 총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내가 대답을 할수록 총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치? 강의 비슷하게. 왜냐면 총체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도. 음, 이, 이 김민희의 연기를 분석하는 단계가 세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아래 단계가요. 일상적인 단계예요. 음, 그 영화의 그 에피소드가 5개가 나오는데 그 에피소드를 흘러갈 때요. 반달이 나와요. 반달이 맞아요. 나왔다가 반달이 보름달이 되어가는 달의 변화를 보여줘요. 음, 그 달을 단독샷을 하는 거죠. 음, 그 시간의 순리적 흐름에 순응하는 리얼리즘이죠, 그게. 네. 그래서 영화가 시간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거를 그 리얼리즘에 대중은 익숙하니까요. 음, 그게 상업적 성공의 중요한 요소 같아요. 어쨌든 그 영화관에 사람이 많이 들어서 좋았어요. 음, 근데 그 에피소드 시작하는 마지막은요, 수유천이 아니고, 그 김민희의 모습으로 세 번인가 나오고 한 번은 수유천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마지막 5번째는 서점의 평상에 다소 불량한 자세로 누워있는 음, 김민희의 뒹굴거리는 자세인데, 그게 굉장히 서스펜스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서 그 뒤풀이 장면에서 그
마지막 그 시퀀스에서 김민희가 잘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서스펜스가 등장을 해요. 그 두 가지가 그 잘렸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강사는 쉽게 잘리잖아요. 그만두라면 맞아요. 그만두는 거죠. 첫 번째는 그정 교수가 그 총장한테 불려가서 그 음, 디프리 분위기가 그게 지배하죠. 네. 그래서 거기 있다. 그런데 김민희가 또 불려간단 말이죠. 삼촌을 왜 불렀느냐, 뭐 그 경위를 물어본다고. 음,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그 심각한 장면이죠. 음,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홍상수 감독이 영리하게도 가다가 김민희가 나무 이파리를 들어서 음, 이렇게 막 그 아주 멋진 장면이죠. 그것도 아름답게 그 맞아요. 흐름을 보여주는데 뒷모습으로 그렇게 연기 남으니까 그 연기를 그 정도 잘하는 연기자는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김민희가 거기서 연기력이 폭발하는데 그 나뭇잎 흔들리는 장면도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음,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데 낙엽이 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떨어진 낙엽 같은 그런 상징. 이게 음, 보통 통상적인 상징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아주 그 서스펜스가 심해요. 그래서 평상에 대표적으로 누워있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김민희가 애로사항이 많아졌나? 그런 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느끼게 하는데 놀랍게도 그때도 반전이 일어나요. 음, 그전에는 수동적이었단 말이죠. 음, 공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교수가 안 부르면 그만이니까. 그런 처지에 김민희가 갑자기요, 금전임이라는 이름이처럼 전임이 될 걸 예측이 될 정도로 능동적이 돼요. 음, 그래서 그 교수가 오랬는데 한 시간 있도록 느끼고 그러고 기껏 하는 게 라면 먹고 가는 거죠. 음, 그 라면을 왜 먹어? 그죠? 가서 자기 좋아하는 장어 먹으면 되지. 좋은 거 사주는데. 라면 먹고 가고, 그 다음에 삼촌한테 그 고백을 받아요. 둘이 관계에 음, 대해서. 음, 당당하게 삼촌이 변명하죠. 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술까지 마셔요. 음, 대리운전을 하러 왔으면서. 음, 그러니까 삼촌이 허락 안 할 수가 없죠. 맞아요. 나보니까 이제 그 저기 정 교수가 와서 깜짝 놀래요. 음, 그러니까 뻔뻔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대신 변명해요. 거기서 안 끝나요. 그리고 저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담배 피러 원초 음, 내려가요. 음, 그, 그 원초 내려간다고요. 담배 피겠다고. 음, 그럼 둘이 졸졸 쫓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사라져 버려요. 음, 근데 그때 정 교수가요. 김민희를 뒷담화를 해요. 맞아. 그리고 이 삼촌이 좀 변명을 해줘요. 음, 정 교수가 내가 귀한 사람을 모시는데 음,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뒷담화라는 거는요. 권력이 동등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음, 정면으로 음, 말을 못하는, 야단을 못 치는 거죠. 음, 전에 그, 저기, 와인바 장면에서 김민희가 눈물로 충성을 맹세하던 장면하고 비교해보면 음, 권력 관계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음, 그리고 누가 권력의 갑인지가 거기서 보여요. 음, 김민희가 권력의 갑이라. 음,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조금 바뀐 게 아니고 왕창 바뀐 거죠. 그지? 음, 그러면 어디서 바뀌었냐고 궁금하잖아요. 그지? 맞아요. 이게 중간에 한번 나와요. 요번에 이제 이론적 차원이죠. 그러니까 김민희가 연기력이요. 이 저 로카르노 영화제에 최우수 연기사상을 받을 만해요. 음, 연기가요. 상중하가 있어요. 음, 지금 내가 말한 건 하예요. 한 사람의 연기자가요. 이렇게 상중하를 동시에 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역사상으로. 음, 중이 뭐냐면요. 그, 술 깨느라고 그 왜 저기 눕는 장면 있죠? 음, 잔디밭에. 음, 그 약간 쇼크였어요. 음.
그 전에 얌전했던 그 김민희가 그죠? 음, 갑자기 잔디밭 공개된 잔디밭이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학교 음, 잔디밭에 그죠? 애들 기숙사에 사는 애들 많을 텐데 음, 한두 번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음, 거기에 덜렁 누워 있어요. 그죠? 음, 예술가로는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어딨냐면 그게 작업실에서 권희영하고 둘이 토론하는 장면이에요. 음, 권혜여가요, 자른 씨 삼촌이 처음에 첫 장면이 연기론이에요. 음, 연기론이 뭐냐면 언어로 된 대사 중심의 대사보다 제스처 중 비언어적 묘사가 더 중요하고 재밌을 거라는 장면이에요. 음, 다시 말해서 근대 연극은 언어 중심인데 근대 이념은 맞아요. 그걸 벗어나는 장면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총국도 그렇죠. 대사는 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호르만 음, 모집, 먹는 장면, 라면이 몇 개 없다는 거. 맞아. 그런 그 탈북자들의 한심한 상황을 쇼크를 주는 장면을 10분 동안의 총국에 표현해내잖아요. 음, 그게 김권혜의 연기론인데 김민희의 작업실에서 2차로 연기론이 토론이 벌어지는데 예술가 둘이 토론이죠. 음, 이 권혜여가 너는 어떻게 작업하냐고 물어봤을 때 김민희가 미리 기획하는 근대적인 사고가 계속 자기를 의심하게 한다는 거죠. 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권혜여하고 똑같은 공감을 하는 거죠. 음, 그다음에 텍스타일이나 아니면 몸 같은 물질성과의 총체적 대화가 예술 작업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그거에 합의를 보죠. 음, 그게 두 번째 장면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1시간에 10cm, 1시간 반에 10cm짜는 전통 배트를 이용해서 텍스타일 작업을 하는데 플로잉 워터 그 음, 흐르는 물 한강 음, 이라는 과거의 작업에서 현재의 중랑천, 미래의 수유천까지 원천으로 거슬러 흐르는 흐름, 그지? 음, 그러니까 그 플로잉 워터가 과거고 중랑천이 현재고 수유가 미래죠. 음, 작품은 네, 그죠? 현실은 반대죠. 그 맞아. 플로잉 워터라는 실제 예술 작품을 보여주면서 이건 뭐냐면 근대적인 담론은 원인에서 결과로 오는데 음, 탈근대적으로 결과에서 원인으로 올라가는 담론을 구상해요. 음, 이거는 아이디어를 먼저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음, 배틀차기 작업으로 작업 자체가 메티에르와의 대화를 중시한다는 거잖아요. 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김민희가 그 아주 최우수 연기사상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연기력은 그런 두 가지만 해도 놀라운데, 그죠? 보통은 그 등 두 가지만 해도 놀랍잖아요. 맞아요. 보통 영화에 무슨 뭐 예술가 나오는 영화들이 있죠. 고고 나오거나 누구 나오는 영화는 이 두 가지만 갖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근데 거기서 맨 마지막 장면, 그걸 프리즈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네, 말하다 막 팍 쓰죠. 맞아요. 그게 최우수 연기자상을 서상할 정도의 연기력을 정점을 찍는 건데 그건 아까 말한 상중하의 상이에요. 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라는 그지? 음, 그러니까 무와 공이란 영적이고 예술적인 대사죠. 음, 근데 놀라운 거는요. 아주 환한 깨침, 음, 지복의 표정이 거기 보여요. 음, 그 핵심 주제 같아요. 음, 그거를 설명을 아무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내가 할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길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음, 왜냐하면 홍상수 감독의 영화사의 중요성은 1960년대 구로사와 아키라처럼 밝은데 정동과 영화 정성의 세계를 한국의 근대인이 이해할 수 있게 동양적 시선을 재현하면서도 서구 세계 영화계에 큰 호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서구 세계 영화계에 호응을 받았냐? 밀가루로 영화제에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장면 보면 질문하고 대답이 아니라 선생님께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받는 장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 질문자가 한국 사람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훨씬 더 좋은 질문을 했어요. 음, 무슨 소리냐면 홍상수 감독의 수준이
다른 영화계 감독들을 가리킬 수 있는 음, 세계 영화계에 앞으로 갈 길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음. 그럼 그게 뭐냐? 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설명을 길게 하려고 합니다. 좀 미안합니다만 강의를 좀 할게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이건 누구도 아직 안 해본 거라, 하는 거라서 맞아요. 응? 음, 그, 그 자크 랑시에르 아까 언급했는데 음, 거기에 픽션의 가장자리라는 최근에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거기에 핵심적인 긴 문장을 문단 하나 읽으려고 그래요. 음,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돼요. 문장이 임의의 보잘것없는 순간은 뭐하고 연결돼요? 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순천의 원류를 탐사하고 돌아오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음, 그러니까 임의의 보잘것없는 순간인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김미희가 본 것도 그거고 김미희가 갔다 온 것도 정 교수가 컴플레인 할 만큼 보잘것없고 임의의 순간이라. 음. 당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인용할게요. 네. 임의의 보잘것없는 순간은 사실 임의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순간이 모든 순간, 모든 사소한 상황에서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임의의 보잘것없는 순간은 또한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 즉 아무것도 아닌 것과 모든 것 사이에 바로 그 경계에 있는 동요의 순간이기도 하다. 윌리엄 포크로는 소리와 분노에서 백지 벤지의 불평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소리였을 뿐이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 직후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든 것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은 행성들의 회합에 의해 잠시 소리를 낸 시간의 불의의 고통의 총체였을 수도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공유할 삶들의 시간의 총체이자 우리의 총체로 승격되는 이 경계에 있는 것. 그것은 아마도 문학의 가장 심오한 정치일 것이다. 사람들은 문학이 병사들을 돌격시키고 역사적 과정 속 승리의 순간과 함께하는 것을 보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문자 역사의 주된 소동들과 냉랭하게 간극을 벌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이야기들, 이스투아르은 아마도 이 돌격과 승리가 고려되는 시간성을 문제 삼는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수행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던 이는 발터 베냐민이다. 그는 마르크스 이론이 견고하게 만들었던 승리자들의 시간과 억압받는 이들의 전통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과 변증법을 시간의 진보가 아닌 시간의 중지, 포개짐, 회귀, 격돌에 연결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베냐민 이전에 어떤 문학 작품은 이미 이러한 단절들을 수행했다. 이 단절들은 능동적인 시간 인간들과 수동적인 인간들을 나누는 분할이 흐려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모든 것의 경계, 즉 시간의 가장자리 위에서 대문자 역사의 승리를 저지한다. 이 인용문이요, 자크 랑시에르가 지금 현재 한국 문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래요. 가장 많이 인용되고 저명한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뭘 뜻하냐면 아직 비평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지 작품으로 나온 건 없다는 걸 뜻해요. 음, 이거는 이 랑시에르가 이 글은 영화계나 서양 예술계에서도 작품으로 나온 게 없다는 걸 뜻해요. 뭘 뜻하냐면 홍상수 감독의 이 작품이 이 이론을 영화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줄게요. 음, 임의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건 순간은 음, 불교 선불교적 깨침이 허무주의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음, 허무주의라고. 음, 신비 체험은 깨침의 체험이었어요. 음,
임의로 보잘것없는 아까 말한 평상심 시도예요. 음, 임의로 보잘것없는 것이 임의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닌 것, 음, 전부인 것, 그것이 되는 것이 평상심 시도. 그게 음, 선불교의 핵심 사상이고요. 그거를 포크너가 소리와 분노해서 말로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음, 그거를 영화로 보여주고 음, 신비체험에서 말로 설명해주고 그게 진짜 그런 신비체험에 그런 깨침이 있었다는 걸 마지막에 영화로 직접 김민희의 얼굴로 보여준 거예요. 음, 할 필요도 없어서 안 했어요. 보통 영화 감독 같은 클로즈업 했겠죠. 음, 프레임 프리즈를 했다고요. 이게 문학에서 가장 깊은 수준이란 말이죠. 이 그 사람들은요, 문학이 병사들 돌격시키고 한 말이에요. 그치? 음, 주제가 있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 근대의 대문자 역사였다고. 음, 그거를 이거는 롤랑 바르트의 언어 같은데 서사란 단어 있어요. 레시, 음, RECIT.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이야기라고 썼어요. 이스토아르, HISTOIRE. S. 요거는 이야기라고 번역했는데 요게 탈근대 서사고 레시, RECIT가 근대 서사거든요. 그렇게 두 개를 몰랑바르트가 비교를 했는데 이야기라는 단어로 여기서 지금 요 랑시에로도 그걸 쓰고 있어요. 이건 서사가 아니라 이야기다는 거죠. 그지? 대문자 음, 서사가 아니라 이야기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이요 얘기한 마르크스 이론도 되게 중요한 게 왠지 아세요? 마지막에 삼촌이랑 외삼촌이랑 그정 교수가요 조그맣게 보여요. 음, 인물이 돼버린 것 같다고. 그전까지 했는데 음, 진짜 삼촌 위대하고 유명한 감독을 모셔왔다고. 음, 갑자기 자세가 왕창 바뀌었어요. 음, 이게 그거예요. 그 음, 사람들은 근대 서사에 갇혀 있는 권력자들이. 음, 근데 리스트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벌어진 사건이라고. 음, 당시에 금전이 표현한 김민희가 표현한 금전이는요. 그걸 포올에 넘어간 탈근대 이야기의 인물이라 음, 써버리는 거죠. 음, 김민희는 수동적이었다고. 그 사람들은 능동적이고. 근데 음, 그 두 개를 분할이 흩치는 거죠. 음, 수동적인데 훨씬 더 권력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음, 대문자 서사가, 그지? 음, 근대 권력의 서사가 무의미해지는, 힘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음,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음, 그 김민희가 놀라워요. 이 세 관계를, 그지? 음, 흉화를 전부 다 표현했잖아요. 맞아.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상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 음, 네, 거의 음, 정리를, 그지? 거의 정리가 돼서, 음, 그냥 하나만 덧붙이면, 음, 음, 이제 그런 그 전임의 그 기능이 이 영화에서 이제 그, 그, 제일 그게 또 돋보였던 부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근대 서사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근대 시대 제도들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그게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게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언제든 처음에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행동자 문제를 사람들은 내 몸이 하나인 이상은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이, 지금, 어쨌든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셰익스피어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계속 겪어오는 그 근대 시대가 완전 그 근대 시대를 이루고 있는 그 제도들을 아직 기대서 살고 있는 형편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있는 게 대표적인 제도가 학교 제도, 그리고 이제 근대 가족 제도, 결혼 제도 이런 거일 텐데, 여기서 이 영화에서도 전임이라는 캐릭터는, 이, 그, 자기
욕망 때문에 행동자의 문제가 항상 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가 자기 욕망이 그 문제가 되냐 아니냐의 수준으로 이제 나뉘는데 그때 그걸 문제가 되게 했던 사람이 이제 전 연출자였던 그 하성국 그 배우가 연기했던 그 전 연출자가 이제 자기 욕망 때문에 학교 제도를 거의 파괴하듯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더 이상 학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죠, 전임이. 그런 기능을 또, 그러니까 하는 게 이제 저는 그것도 이 행동자의 문제가 있는 근대 시대의 제도를 이게 전임이 그 존중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근대 서사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그 근대 서사를 이루는 그 제도를 우리가 그걸 파괴하고 부수고 어떤 새로운 제도를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포함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전임이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 전 연출자를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그 모습하고 또 다른 예시가 이제 전임이 이제 삼촌한테 잤냐 안 잤냐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좀 공격적으로 물어보는 그 장면도 이제 사실 그 삼촌과 정규수가 이제 잘 되느냐고 안 되느냐가 그 이제 전임한테는 이제 사적으로도 자기한테 공적으로도 좀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까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어,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륜일까 봐? 그러니까 삼촌과 정규수 사이가 이제 그, 이, 우리가 아직 기대어 살고 있는 이 결혼제도, 가족제도, 그거를 좀, 그거를 또 파괴하는 일일까 봐. 그거를 또 걱정하고 거기서 둘이 관계가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둘 사이를 부정하려는 그 사랑을 뭔가 부정하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런 행동자 문제, 자기 그냥 완전히 욕망 때문에 그거를 저지르려고 하는 일이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서 이 전임의 캐릭터가 또, 어, 이 영화에서 그런 또, 그러니까 근대 서사를 지키는 거는 아닌데, 우리가 탈근대 시대 서사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행동할 때 겪을 만한 문제들, 그때 대처하는 그런 자세? 이런 걸 확인했던 것 같아요. 네. 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조금 전에 그 얘기를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걸 이제 음, 다른 방식으로 해설하려고 그러는데 음, 이 권혜여 배우가 그 인터뷰에서 음. 아주 심각한 대답을 해요. 빅 그 영화 산업, 큰 영화 산업이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왜 이런 영화를 내가 참여하는가? 음, 이 홍상수 감독이 왜 중요한가?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를 만드는 가장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영화를 찍는다. 응? 음, 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각별하고 음, 어, 자유롭게 만든다. 음, 응? 음. What is fundamental to make film?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응? 맞아, 거꾸로. 맞아.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다는 게 어떤 근본적인 게 뭐냐라고 응, 질문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애정을 표현을 해요. 응, 그리고 홍상수 감독도 그거 거의 같게 그러니까 영화 산업을 버리는 게 아니죠. 맞아요. 영화 산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응, 홍상수 감독이 그거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 자기는 클로즈업을 안 한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안 보인다.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응, 도민으로 충분하다. 왜 그러냐? 플로우, 흐름을 유지하는 게 메인테인하는 게 중요하므로 응, I don't want to cut. 응, 하고 싶지 않다.
그게 왜냐하면 다시 반복하면 플로우가 디스커넥티드, 연결이 끊어지니까. 음, 인공적이지만 플로우가 더 중요하다. 음, 그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그런 얘기 참 많아요. 그 흐름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면 또 영화 촬영 당일날 세 번을 썼는데 그게 유명한 얘기죠. 음, 나이 들어 있어서인지 이 저 아까 말한 신의 20일에서 음, 전날에 쓰는 편이다. 어떻게 하면 다음날 촬영의 흐름이 잘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전날에 쓴다. 음, 그리고 다음날 오후쯤 너무 피곤하지 않은 선에서 영화 촬영을 마친다. 늦지 않게 집에 돌아가 촬영본을 편집해야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다음 날엔 조금 쉬다가 4, 5신 정도의 대본을 쓴다. 이 사람 모든 걸 자기 혼자 하죠. 촬영, 편집, 뭐, 그죠? 음, 근데 자기도 찍을 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음, 가진 것을 가봐야 편집해봐야 알아서 그걸 보고 찍는다. 그걸 보고 쓰고 찍는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플로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음, 또 뭐가 있냐면 언제 끝이냐 한 얘기를 또 해요. 어느 시점에 있으면 이르면 끝났구나라는 100%의 확신이 든다. 그때 촬영을 멈춘다. 보통은 영화를 7, 8일 정도 찍는데 풀립 들 때는 3, 4일에 편집을 하다가 영화가 끝났다는 것을 깨우치고 그만 찍었다. 그 끝이라는 건 꽤 분명하게 다가와서 촬영 하루, 이틀 전에 알게 된다. 뭔가 감각적으로 뭘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음, 그게 뭐냐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죠, 점점. 그지? 맞아요. 그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거지, 홍상수 감독은? 음, 그죠? 네.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림 얘기도 그래요. 이게, 어, 어, 음, 오마이뉴스에 조영준 기자가 하천에서 그림 그리는 흰민이 홍상수가 말하는 순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민이의 작업, 화가로서의 김민희의 작업을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 그의 작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는 찾아볼 수 있다. 천변에서 작은 팔레트로 조금씩 그림을 채워가는 모습이나 한 시간에 겨우 10cm 정도 완성이 가능하다는 배틀 작업에는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순리에 맞게 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마치 계절이 돌아온 뒤에야 낙엽을 만질 수 있고 보름이 지나고 나서야 달이 차는 것처럼 말이다. 음, 하지만 정작 그의 시리즈 작업은 한강으로부터 수원까지 하류로부터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컨셉트로 만들어지고 있다. 음, 여기에 또 역시 두 개념이 함께 결합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왜 이걸 인용했냐면 두 개가 대립이 아니에요. 그죠? 음, 보통 근대 사회에는 정반합, 그지? 해결해, 그지? 두 개 대립되는 게 결합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서로 협상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내가 길게 왜 설명했냐면 조금 전에 이은지 의원이 했던 얘기, 그 얘기를 설명을 이론적으로 좀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 근대 소설을 파괴하지 않고 탈근대 소설가 근대 소설을 감싸고 넘어간다는 거죠. 음, 포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은 게 행동자의 문제를 예를 들었고, 근대 서사 윤리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존중하려는 거다 예를 들고, 그 음, 다음에 연출자의 욕망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학생 연출의 욕망도 있었고, 삼촌의 음, 욕망도 있었단 말이죠. 음, 둘다 여자 문제잖아. 음, 생각해 맞아요. 보세요. 둘 다 여자 문제야. 둘 다 여자 문제고, 둘 다 사건, 연출자는 더 억울해요. 음, 억울할 수밖에 없죠. 연출자는 그 여자애한테 그때 고백을 했을 뿐이잖아요. 고백도 못 한 거죠. 음, 고백도 나중에 하잖아요. 터지고 나서. 삼촌은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부가 돼버리죠, 거의. 네. 그러니까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지? 음, 병중을 따진다면. 근데 둘 다 김민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둘 다 굉장히 순순하게 동의해요. 음, 사랑이라는 거를 얘기하니까, 그래, 사랑하면 뭐, 그리고 둘 죄가 다 아니지. 음, 죄가 아니지라고 처음엔 말로 하고 삼촌한테는 말로는 안 하지만 음, 그냥 술 먹겠다 그래요. 음, 응? 너 나랑 만나고 살자 그러니까 네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똑같은 단어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음, 하나는 반대지만 하나는 찬성이다 이거죠. 음, 그 두 개가 뭐냐? 그거하고 아까 얘기하는 홍상수 감독의 선진성, 음, 선구적인 그 사상, 음, 그거를 내가 내 이론으로 설명하고 끝내려고 그래. 음, 인간 경험의 4단계론을 내가 맨날 요새 밀고 있는데 1단계가 육체적인 거고 2단계가 정신적인 거고 3단계가 감정적인 거죠. 그걸 음, 정동적이라고 말하는데 4단계가 영성이라고 말한다면 근대 사회는요.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차원이죠. 그 연출가가 연출이요. 그게 근대적인 차원인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음, 그게 근대적인 서사 구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출의 그 사랑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음, 그 여학생들도 이해해갖고 그죠? 음, 반발하고 뭐 찾으러 나서고 그러잖아요. 음, 그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근대 사회의 일상성을 일상 현실을 해석, 이해, 설명하여 리얼리스틱하게 재현하는 데 충분해요. 음, 그거 가지고 사랑이 충분한 것 같지 않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수지라는 여학생이 고백을 오랫동안 받았는데 이 돌아다니는 말들이 좀 잠잠해지면 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돌아다니는 말들, 그게 그죠. 근대적인, 그죠? 음, 근데 진짜 사랑에 부닥치니까 돌아다니는 말들로 여겨지는 것들이죠, 그게. 음, 근데 이 남자의 고백은 그 돌아다니는 말들이 아니라 그 육체와 정신이 아니라 어디에 통했냐면 감정에 통한 거죠. 그죠? 고백이 감정에 순수하다고 그랬잖아요. 진지하다고. 맞아. 순수한 중에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선이 아니고 제대로 근데 이 사랑을 이해하려면 영성의 차원에 가서야 그 정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그게 바로 영화 장르가 보여줘야 될 길이에요. 텔긴의 미래 세계관은 영성의 차원에 연계된 정동의 차원, 같은 감정이라도 음, 정동의 차원으로만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삼춘의 경우에는 그런 영성의 차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음, 고백을 했잖아. 눈에 피가 난 얘기를 고백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을 말한단 말이죠. 음, 그 사람이 그 삼촌의 관계가 그 연출의 관계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떻게 보면 더 문제적이지만 음, 더 쉽게 용인하는 거는 음, 다른 차원의 사랑일 수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김민희가. 음,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죠, 갑자기. 음, 그러고 나서 가서 뭐도 발견했냐면 그게 얼마나 자기 삶이 얼마나 그지? 음, 그 깨침의 장면이 얼마나 옳았던가를 수유찬의 원천을 만남으로써 음, 자기 예술 작업이 틀리지 않았고 그게 일상적인 면에서도 막 옳고 음, 바르고 예술적인 면에서도 음, 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은 거고 음, 그래서 김민희의 금전임의 김민희가 빛나는 연기를 보여준 금전임의 미래가 정 교수를 봐주는 그러니까 진짜 밥만 사주는 교수 금전임이 이끌어가는 음, 그런 미래가 확신이 관객한테도 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의 그 영화와 김민희의 그 연기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음. 조화로운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